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대학원 제자를 만났습니다. 대학원 제자를 만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이 박민수 교수 상담 TV를 개설했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구독을 꼭 눌려달라고 부탁하라 그럽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유튜브에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부탁하는 참 부끄럽고 참 염치스럽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면서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라고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 들었던 것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하면서 질적 연구의 6가지 접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질적 연구 방법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할 때는 일반적으로 5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 또 최근에 개발된 것이 하나가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할 때는 전체 개론적인 것, 총론적인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론을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6가지 질적 연구 방법론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을 하면, 질적 연구를 하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와 가장 적합한 이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논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보면 하나 안타까운 점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적 연구 방법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접근법 가운데서 그 접근법에 선택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논문이 다 진행되고 그 논문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학위를 받든지 학술 논문에 게재가 됐다 할지라도 첫 출발 자체가 연구 방법의 접근을 하나를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초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의 6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장차 질적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큰 것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두 번째가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세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근거 이론입니다. 네 번째가
문화기술지 연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사회과학이라든지 이 또 문화인류학이라든지 또 간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가르치고 또 텍스트북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질적 연구는 이 다섯 가지를 보편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심리 상담학 쪽에서 질적 연구를 또 받아들이고 하면서부터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하나 더 새롭게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CQR이라고 합의적 질적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질적 연구가 각각 질적 연구는 무엇을 수행하며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러티브 연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러티브 하면 우리가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큰 틀에서 내러티브 연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만에서는 이야기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영어로 봐서는 이야기라는 것은 뭐 크게 우리가 학문의 세계에서 얘기합시다. 스토리로서의 이야기가 있고 내러티브로서의 이야기가 있고 디스코스, 담론으로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등장인물, 사건, 배경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줄거리를 전달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화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즉 그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들려주는 내용은 다 같은 것이 스토리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담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자에 들어와서도 스토리텔링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내러티브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한자로 서사라고 말합니다. 서사라? 서가 차례 서자 이 말입니다. 사가 일사자입니다. 어떤 사건을 됩니다. 어떤 사건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 어떤 사건을 차례대로 기술하는 것, 어떤 사건을 차례대로 서술하는 것, 어떤 사건을 차례대로 들려주는 것, 나라티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러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러티브로서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사건입니다. 배경입니다. 이 3가지 맺으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에다가 하나가 더해져야 내러티브가 됩니다. 그것을 이 하나가 뭐냐면 플롯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에서는 플롯이랍니다. PLOT. 이거 우리나라 말로 본다면 구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관점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담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러티브 연구를 한다 라고 할 때 명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러티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러티브로서 연구한다. 줄거리나 사건을 전달한 내용의 스토리에다가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미를 전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질적 연구에서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연구자는 쉽게 질적 연구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연구 참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 있는 연구 참여자의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 다음에 담론입니다. 담론은 디스코스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보면 말씀담, 이야기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치론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이야기 속에 구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엮어가는 뼈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담론은 옷감을 짜는 배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감을 짤 때에, 저도 이 옷감이 있습니다. 옷감을 짤 때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실이 들어갑니다. 뭐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이 옷감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재료들이 이 배틀을 거쳐가는 과정에 의해서 옷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재질이라도 같은 재료라도 같은 소재라도 어떤 배틀을 설치하고 어떤 배틀을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옷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내러티브는 뭘까? 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구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연구 참여자의 스토리로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은 곧 갈등입니다. 갈등이 없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그 이야기의 의미를 구성해 줍니다. 사건, 인물, 배경이 연구자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구자가 뭐가 되느냐? 연구자가 배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인물, 연구 참여자가 얘기하는 속에서 등장인물, 사건, 배경이 연구자의 나에게 들어옵니다. 나에게 들어서 연구자 내가 배틀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짜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이 내러티브로서의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적 연구에 얘기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교해서도 말했지만 양적 연구에서 원재료는 뭘까? 문헌 연구에서 원재료는 뭘까? 양적 연구와 문헌 연구에서 원재료는 이미 다른 학자들이, 다른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만들어 놓은 학설입니다. 이걸 가설이라고 말하죠. 문헌 연구에서는 다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만드는 이론을 이렇게 논쟁을 시킵니다. 논쟁을 시키니까 아하, 여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나오는 것이 문헌 연구입니다. 문헌이 원재료가 됩니다.
글로 된 것이 원재료가 됩니다. 양적 연구는 원재료는 이미 다른 학자들이 말해놓은 재료가 있습니다. 연구자만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재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 도구를 가지고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면 질적 연구는 뭐냐? 질적 연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이론도 없고요. 이미 만들어 뭐도 있는 그것이 원재료가 하면 그거는 이미 선행 연구를 내가 살펴보는 것이고, 원재료는 뭐냐면요, 연구 참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참여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 연구를 광의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질적 연구가 내러티브 연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와보겠습니다. 협의적인 의미에서 와보겠습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에 대한 협의적인 의미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두 사람에게, 연구 참여자가 한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두 사람의 이야기나 삶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내러티브 연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모아서 한두 사람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보고하고 그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다. 자, 여러분 정확히 이해됩니다. 자, 내러티브 연구,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협의적인 의미는 연구 참여자는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또 한두 사람의 개별적인 얘기를 통하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그것 통해서 개별적인 경험들을 드러내주고,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러티브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나요? 서사라 했습니다. 한자로 서사. 여러분들이 이런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는 국어사전을 가까이 갖다 놓으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서사의 한자 뜻이 뭐냐? 차례 서자 일사자입니다. 그 개인이 겪었던 경험들을 차례대로 나열하여서 그 경험의 의미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내러티브 연구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이 감이 잡았나요? 잡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표시해줘.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래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더라도 좀 상호작용하면서 강의합시다. 질적 연구가 상호작용이잖아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질적 연구의 묘미고 맛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연구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내러티브 연구를 유형론적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내러티브 연구를 유형론적으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문학 장르로서의 내러티브 연구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와 관련된 책들을 가만히 보면요, 내러티브 연구라고 할 때 내러티브 연구를 우리나라 말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했으면 그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다양한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 이 문학 장르로서의 내러티브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 하나를 이렇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러티브를 문학 장르에서 보면 한 6가지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5개 정도 소개하고 하나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전기 연구가 있습니다. 전기라. 여러분의 전기 연구가 뭐냐? 일단은 내러티브는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기라는 것은 가만히 보십시오. 쉽게 갑시다. 우리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참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보고 같은 사람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뭐 조금 더 가보면 장보고 같은 사람보다 사실 참 어릴 때 살 때 참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오뎅입니다. 오뎅 아시나요? 어묵이라고 하죠. 우리 시절에는 이 가게 옛날에는 전빵 캤습니다. 전빵에 가면 오뎅이 있습니다. 오뎅 하나 사 먹는 거. 오뎅 하나를 사면 오뎅 국물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오뎅을 한 2개 사고는 뭐라 합니까? 바가지라 합니까? 이걸 가져가서 국물을 이 바다다가 거기다 밥을 말아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고 싶은 것은 가게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과자를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글을 배우고 하면서 장보고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신라시대에 장보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 장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게 전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전기. 1536년에 태어난 율곡 이 선생님의 전기. 1501년에 저 안동 토계에서 태어나신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전기. 이것이 전기 연구입니다.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러티브로서의 이 전기입니다. 전기는 타자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서술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기는 써질 때 3인칭 시점에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 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이론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질적 학자인 크레스웰은 내러티브 연구로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전기 연구도 내러티브 연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딱 전기 연구였고, 두 번째는 내러티브 자서전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가면 뭐 자서전을 쓴다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기업가나 유명한 학자들이나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거나 또 아니면 뭐 또 새롭게 정치계에 나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자서전이갑니다. 자서전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이야기인데 개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역사적인 삶, 히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과거, 현재까지 살아온 삶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삶을, 역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1인칭 시점에서 쓰는 것이 자서전 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자기의 삶의 히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합니다. 자기를 반영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은요, 자기를 반영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주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기록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이 연대기라는 것은 시대죠. 시간이 흐르면 과거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누구의 어머니에게 고향 어디고 부모님이 누구고 몇 형제가 언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고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냈고 대학교 시절 어떻게 근데 이 자서전의 얘기 들어봐도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자서전 연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자서전 연구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대피를 해주잖아요. 작가들이. 대피를 하는데 자기는 없습니다. 대피란 작가 이름이 없고 작가는 그냥 대피를 대신 써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문화 기술지가 있습니다. 자문화 기술지라는 것은 연구자 자신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자신의 경험과 주관성, 그리고 성격, 또 정서, 자의식, 구체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적이면서 또한 감성적이면서 그리고 비판적으로, 성찰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자문화 기술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경험과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좀 성찰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글 쓰는 것이 자문화 기술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가 생애담 연구가 있습니다. 생애담 연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라이프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로 들려준다. 그래, 생애담, 담이 보십시오. 담이 뭐냐? 말씀담, 이야기담자입니다. 이거는 민간 정성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한 개인의 생애를 화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해석과 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이거 생애다. 내가 A라는 사람의 생애를 B라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줍니다. 이게 생애다. 내가 A라는 사람의 생애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말하는 나의 주관과 말하는 나의 해석과 말하는 나의 주관성이 강조되는 것이 생애담입니다. 즉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담긴 중화성과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생애사입니다. 생애사는 라이프 히스토리입니다. 생애의 역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자가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사자. 즉 쉽게 말하면 라이프 히스토리 또한 이 생애에 대한 역사, 한 개인의 삶의 역사를 이런 말합니다. 한 개인의 삶의 역사를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가면 한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이야기 형식으로 분석한 것이 생애사입니다. 자, 그런데 생애담과 생애사의 차이가 뭐냐면요. 생애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애사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역사적인 삶을 내러티브로 분석해내는 것, 이것이 생애사입니다. 또 생애 특징 두 번째입니다. 생애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애사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 강의에서 강의했듯이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에믹과 에틱의 관점, 내부자적 관점으로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현장을 관찰하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일단은 먼저 내부자적 관점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그가 충분히 듣고 그게 상호작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미처 말하지 못한 또 그 사람의 삶의 생애사 삶의 속에 숨어 있는 의미와 구조를 드러내 주는 것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구술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술사. 이 말로 하는 것 있습니다. 문학적 장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리해 봅시다.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내러티브 연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이 생애사 연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는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 가운데서 어떤 생애담, 구술사, 정기, 자서전, 또 뭐가 있는가, 자문학 기술지 여러 번역들이 있지만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의 내러티브 연구는 협의적으로 생애사 연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명확해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생애사 연구라는 것은 생애담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질적 연구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애사입니다. 다시 생애사는 연구 참여자는 몇 명이라고요? 한두 명의 개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생애사 연구는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역사적인 삶을 다 다루니까 여러분 한두 번, 두세 번의 면담으로 생애사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글쎄요. 그리고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생애사 연구를 할 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 박민수를 대상으로 해서 생애사 연구를 하겠다? 가치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생애사 연구는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시간이나 역사의 흐름을 중단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자신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또 한 집단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 집단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나 시간의 흐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사 연구를 살펴봤고, 두 번째가 현상학적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상학적 이 질적 연구는요, 주로 현상학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설이나 하이데거나 슈처의 철학적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학적 연구의 개념은 뭐냐면요, 일단은 내러티브 연구와 생애에서 연구와 공통된 것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한두 사람의 개인의 삶을 다룹니다. 라이프 히스토리는 한두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 즉 조금 더 우리가 좀 가보면 한두 사람이라 때 한 개인의 삶의 역사를 다룬 것이 생애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상학적 연구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추출해내고 의미나 구조를 추출해내는 것이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이 현상학적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한 개념이나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공통된 경험을 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경험을 했는데 이들이 공통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다시 말합니다, 구조나 의미를 기술하거나 서술하거나 드러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면 또 현상학, 지난 강의에 했지만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상이 뭡니까? 현상이 뭡니까? 사건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현상학자들은 사건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건입니다. 프로이트로 말하면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세계가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형자, 모양, 상자,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그 심리치료학에서 증상이라고 말하죠. 정신적, 신경적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히스테리 증상이라죠. 프로이트는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이 증상이 형상입니다. 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현상에
같은 경험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의 밑에 있는 본질이 뭘까? 본질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현상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상학이 되려면 다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수의 사람이 공통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면서 다수의 사람이 있는데, 다수의 사람은 확인했는데 그 여러 명의 사람이 개념이 다릅니다. 하나의 개념이나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이 공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경험이나 현상에 대해서 공통된 경험이 없으면 그건 현상학적 연구라고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현상학적 연구에도 이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상학적 연구 방법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보시는 분들은 여러 학자 현상학적에서 여러 학자들을 봤을 겁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이 학파들이 이 세 학파가 있습니다. 특히 현상학적 직관적 현상학자가 있고 현상학이 있고 유형에서 두 번째가 해석학적 현상학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심리학적 현상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돌아가 봅시다. 직관적 현상학은 다른 말로 형상적 현상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중심된 학파가 미국의 두킨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학파는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관적 구조, 즉 형상적 구조, 쉽게 말하면 구조를 분석하고 구조를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관적 구조라 현상적 구조, 이 구조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존적 현상학이 철학의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이 직관적 현상학의 이 대표되는 학자들이 여러 보자는 지오로지가 있습니다. 또 벤캄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많은 콜라이치가 있습니다. 티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현상학적 연구하면 이 직관적 현상학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벤캄이라든지 지오로지라든지 콜라이치, 이 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석학적 현상학이 있습니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네덜란드 학파입니다. 아까 이 직관적 현상학은 직관과 형상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해석학적 현상학은요, 경험을 지향합니다. 즉 이분들은 현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뭐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직관적 구조나 형상적 구조보다는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현상의 경험의 본질적 의미가 뭔가? 본질적 가치가 뭔가? 쉽게 말하면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본질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 해석학적 현상학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해석학적 현상학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얘기를 들으면서 구조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경험의 본질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보다는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분석보다 앞서는 것이 초점을 두고 분석보다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석학적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기술, 글을 써준다 그대로 이 연구 참여자의 구조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과 함께 기술적 분야와 함께 해석학이 혼용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군가 하면 막스 벤 베넌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이 질적 연구 방법, 해석학적 방법에 현상학적 방법에 벤 베넌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 현상학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현상학은 또 경험적 현상학 또는 초월적 현상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이 이성을 넘어있는 그 무엇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즉 내가 책을 통해서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혜, 노하우 이런 것을 초월한다. 이것이 초월적 현상과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즉 연구자가 마치 그 모든 것이 처음인 것처럼 인지하는 것.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처음인 것처럼 인지하는 것. 어떤 사건, 그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내가 처음인 것처럼 인지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 이것이 초월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심리학적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본질의 의미를 내가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술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술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학자가 무스타카스입니다. 이 초월적 현상학에 있어서 이 기본 이 기초가 되는 철학이 후설의 수학자 후설의 이 해석학이 현상학이 가장 기초적인 사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후설의 현상학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포케 판단 중지입니다. 연구자가 그 연구 참여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내가 올라올 때 에포케 판단 중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치기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자신의 경험인을 가로두고 그래서 연구 참여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심리학적 현상학은 무스타카스를 중심으로 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초점이 두고 그 다음에 직관적 현상학은 어떤 지오로지나 벤캄이나 또 클레이치나 이런 사람들은 피스나 이런 사람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이나 경험을 구조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학적 현상학에서는 벤 베넌 이런 사람들은 해석 기술과 함께 해석을 혼용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근데 보편적으로 뒤에 글쓰기에서 강의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 글쓰기를 할 때는 기술과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상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런 분야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이론입니다. 자, 먼저 현상학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것은 근거 이론입니다. 이 근거 이론의 목적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개발하는 것. 이것이 근거 이론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 질적 연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거 이론은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근거 이론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근거 이론을 대상으로 할 때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동일한 과정, 동일한 행동, 동일한 상호작용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동일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공유한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여서입니다. 특히 여기 많은 사람입니다. 자, 현상학 연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지만 현상학 연구에 참여자를 몇 명을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할 때 사실 질적 연구는 이 양적 연구처럼 A는 B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A는 B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다양성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A는 B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래 현상학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어떤 학자는 50명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에서 50명. 어떤 학자는 뭐 5, 6명. 어떤 학자는 6에서 10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상학적 연구를 할 때 연구 참여의 숫자는 6명에서 10명 선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상학적 연구를 한다고 최소 6명은 돼야 됩니다. 10명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근거 이론은 내가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낼 때 이 근거 이론을 사용합니다. 근거 이론은 동일한 과정, 동일한 경험, 동일한 상호작용을 공유한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여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근거 이론을 사용합니다. 이 근거 이론은요, 이것을 만드는 학자가 있습니다. 1967년에 사회학자 클레이스와 여러분 스트라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 얘기는 질적 연구하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크레스웨르라든지 이래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은 이 그라운디드 뭔가를 토대를 하고 있다. 어떤 데는 토대 이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라운디드 토대로 하고 있다. 뭘 토대로 하고 있냐? 연구 참여자들의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거 이론이라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이 행동이나 이 관점이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새로운 일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랬습니다. 근거 이론의 사례수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 했을 때에 근거 이론의 사례수는요 20에서 30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50회에서 60회 사례수가 있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수가 이러면 50에서 60회 사례수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근거 이론에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려면, 생성하거나 개발하려면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행동에 상호작용을 한 사람의 숫자가 최소 20명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근거 이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 이론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연구 참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면 그것을 이 근거 이론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이론에서의 자료 분석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니까 과학적인 방법 사용, 과학적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수학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양적 연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 이론에서의 자료 수집에서는 할 때 코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세 단계,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 있습니다. 개방 코딩은 이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비교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이 개방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축 코딩을 다른 말로 중심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뼈대를 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범주를 일정한 방식으로 범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심 코딩, 축 코딩이라고 말합니다. 선택 코딩은 이 여러 가지 이 축 코딩 가운데서 핵심 범주를 설정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을 근거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문화기술지입니다. 네 번째가 문화기술지입니다. 이 문화기술지는 주로 인류학에서 사용합니다. 문화인류학에서 사용합니다. 이전 강의에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지만 질적 연구는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럼 문화기술지라는 것은 먼저 문화가 있어야 되겠죠. 문화라는 것은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단에, 그 그룹에 문화에 초점을 둔 것, 그 그룹에 문화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드러내준 것, 이것이 문화기술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입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 집단이 그들의 언어라든지 그들의 신념이라든지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그들의 이 가치관이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의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문화기술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문화가 그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문화기술지입니다. 그럼 문화기술지는요,
특히 연구자가 그 집단 속에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분석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문화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정말 애미의 관점, 내부자적 관점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동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부자적 관점에 들어가 있으면서 외부자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기술지는 장시간이 걸립니다. 생애사 연구와 같이 문화기술지는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화기술지는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주로 이것은 인류학자들이 말을 사용합니다. 사례 연구입니다. 말 그대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한두 개의 이슈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죠. 이 가족 상담학에서 체제 시스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체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향상성과 또 변형성이 있습니다. 향상성은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항상성이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변형성은 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 시스템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변형성입니다. 즉 경계가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체제입니다. 하나의 체제가 형성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항상성과 변형성에 의해서 이것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체제는 뭐냐? 이 사례 연구는 뭐냐? 경계를 갖고 있는 체제 내에서 하나 이상의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례 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례 연구의 유형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인데, 도구적 단일 사례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다중 사례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본질적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또 사례 연구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도구적 단일 사례 연구는 연구자가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때 도구적 사례 연구, 단일 사례 연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슈를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 단일 사례 연구. 그 다음에 다중 사례 연구, 집합 사례 연구입니다. 하나의 이슈를 선택하고 그 이슈를 예정하기 위해서, 예상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다중 사례를 선택할 때 이 다중 사례 연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사례 연구는 사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본질적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례의 수는 어느 정도 될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사례 연구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연구자가 사례를 많이 포함하면 포함할수록 개별 사례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그래서 경계 내에서 하나의 단일 사례를 중심으로 하던 하나의 이슈를 선택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별 사례는 얕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례 연구에서도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몇 케이스를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례 연구에서 신뢰성을,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연구자는 4개 또는 5개 이상의 사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례 연구를 할 때는 4개 또는 5개 이하의 사례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가 합의적 질적 연구입니다. 이 합의적 질적 연구는 심리 상담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개발된 이론입니다. 주로 이 합의적 질적 연구는 주로 심리 상담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합의적 질적 연구는 심리 상담학 이외에서는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질적 연구를 할 때 연구의 시작과 연구의 결과 끝까지 갈 때 연구자가 여러 명이 참여하여서, 여러 명의 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서 이 여러 명의 연구자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질적 연구하는 것을 합의적 질적 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합의적 질적 연구를 할 때는 연구자가 따라야 될 4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을 제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질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적 질적 연구는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연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을 가로치게 됩니다. 소학자인 현상학자 후설이 말했죠. 가로치기라. 나의 경험을 가두어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판단 중자라, 이 말입니다. 연구 참여자가 편견을 가둬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연구팀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문학기술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상이라든지 생애사 연구라든지 사례 연구라든지 이런 이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의 감독자, 질적 연구 감독자, 슈퍼바이저가 이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할 때에 감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연구팀을 이룬다는 겁니다. 두세 명의 연구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두세 명의 연구자의 팀으로 그 안에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의적 질적 연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 절차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는 CQR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숫자를 8명에서 15명 정도 해야 된다,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합의적 질적 연구를 하려면 연구팀을 만들어야 되고, 연구 참여자가 8에서 15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참여해야 됩니다.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합니다. 이건 질적 연구의 핵심이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죠.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 참여자와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질적 연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왜냐?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는 연구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료 수집할 때에 면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참여 노트입니다. 면담을 했으면 녹취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에서 CQR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담이 2번 이상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면담이 60분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적연구, 합의적 질적연구에서는 그래야 된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질적연구의 면담의 책들을 연구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면담은 다음번에 더 자세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면담은 3번 이상이 적절하다. 가장 좋은 횟수는 면담은 3번이다. 질적 연구를 위한 면담은 3번이다. 그 다음에 시간은 한 번당 90분이 면담에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자료 분석 절차입니다. 분석 절차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에 또 제가 질적 연구 방법론에서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CQR에서는 이 자료 분석은 자료 분석을 하고 수집하고 결과를 낼 때 토론이 꼭 요구됩니다. 연구팀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연구팀의 숫자는 2~3명이라 했습니다. 팀을 했으니까 2~3명 돼야 되겠죠. 적정선은 제가 보기에 3명입니다. 그럼 연구 슈퍼바이저, 질적 연구 검사팀도 만들어야 된답니다. 6명입니다. 지금까지 질적 연구의 슈퍼바이저로 보면 한두 명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는 6명입니다.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질적 연구의 6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6가지 질적 연구의 이 6가지 접근이 먼저 내러티브 연구. 질적 연구에서는 이걸 우리가 생애사 연구를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생애사 연구라고 말하자. 두 번째가 현상학적 연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가 근거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가 문화기술주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CQR, 합의적 질적 연구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각각을 더 자세히, 더 세밀하게 강의를, 질적 연구 방법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질적 연구는 정말 지난한 작업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글쓰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요, 적은 사람의 작은 소리를 소중히 해서 그들의 소리를 내가 변호인이 되고 대변이 되어서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소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구독을, 박민수 교수 상담TV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